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제 14년의 세월은 결국 배신과 기만으로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풀려난 것이 이제라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시댁 식구들은 나를 이토록 미워할까, 나한테 함부로 대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못돼 처먹고 나쁜 인간들이어서 그렇다는 걸요. 결혼 생활 14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저를 며느리가 아닌 무급 가정부,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누이. 사실 그들은 결혼 초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집안의 귀한 아들보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집안은 평범하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당신 아들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사사건건 감시했죠. 한 번은 동네 엄마들과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 용케 본 시누이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쳤던 모양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너 지금 한가하게 내 아들 돈으로 커피나 마시고 다닐 때야? 참 팔자 좋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 쓰는 걸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너 그 돈이면 애들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이겠다. 라는 겁니다.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취급하시는 거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이런 꼴이 된 건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전화해서는 어디 좀 태워줘라, 이것 좀 사와라. 저를 아주 개인 비서처럼 부리셨죠. 하루는 첫째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 간호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는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당장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아파서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을 했는데도 집에서 노는 주제에 유세는 애 핑계 대지 마라! 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어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바보 같지만 결혼했으니 그렇게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되뇌이면서요. 하지만 툭 하면 돈도 안 버는 게 남의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기도 했고 또 아이들 교육비에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켠으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취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운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벽이었으니까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죠. 애 둘 딸린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라는 시누이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밤에는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탄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었죠. 직무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고요. 제 이름과 직함이 바뀐 명함을 받아든 날,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 같아 정말 기뻤죠. 제가 번 돈으로 당당히 쓰고 아이들에게 쓸 수 있었을 때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댁의 구박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더욱 악랄하고 치졸해졌습니다. 저보고 돈 좀 벌라고 구박할 땐 언제고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 일 좀 한다고 시댁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레퍼토리가 추가되었거든요. 특히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집에만 있던 시누이는 제가 먼저 직장을 구하자 대놓고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는 제가 들어간 회사같이 작은 회사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면서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저더러 혹시 회사에 자리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소리까지 했지만요. 어쨌든 신우는 제 월급날을 귀신같이 알고 전화해서는 언니, 나 돈 좀 빌려줘요. 언니는 돈 버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언니한테 말 안 하네. 내가 나중에 알바비 받으면 갚을게요. 라며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는데 갚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동생 좀 빌려주라고 하고 말고요. 남편도 지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일은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재취업 후 처음 맞는 제사라 주말 내내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은 평일이라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책임자로 있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너 지금 뭐 하니? 빨리 조퇴하고 넘어와서 저녁 준비해야지. 너무나 당당한 명령조에 순간 말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일찍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 어제 제사 준비는 다 해놓았잖아요. 그걸로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저녁 7시쯤 끝날 것 같아서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갈게요. 뭐? 7시? 제사가 8시인데 그때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 정말 회사 다닌다고 시댁을 아주 개똥으로 보는구나.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책임자인 프로젝트라 빠질 수가 없어요. 제 합리적인 설명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됐다 끊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서둘러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은 냉기가 쌩쌩 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일부러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다 남편에게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도 내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잖아. 당신이라도 어머님께 내 사정 설명 좀 드리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리고 당신도 참 답답하다. 그냥 하루 연차를 냈으면 됐잖아. 당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죠. 나한테 맨날 참아라. 너 혼자 희생하면 집이 조용해진다 그랬는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왜 맨날 내가 희생을 해? 그럼 당신은 아들 아니야? 솔직히 어제 늦게까지 제사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내가 오늘 꼭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 당신이 아들이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자꾸 그러시는데? 뭐 잘못 먹었어? 여태까지 해온 일인데 왜 그래 오늘따라?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잖아.
내가 놀다 왔어? 내 앞에서 우리 엄마랑 동생 욕하지 마. 여태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일한다고 나 몰라라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나쁜 년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남편은 가장 비겁한 방관자였어요.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차곡차곡 쌓여가며 이혼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이도 걸렸기에 그냥 속으로만 삭혔어요. 그런데 결국 터질 만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시어머니 생신 때 일어난 일이었죠. 시누이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번 엄마 생신은 강원도에서 1박 2일로 생일 파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생일 기념여행을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님 생신이 있는 그 주말에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큰 규모의 입찰 프로젝트라 밤을 새워서 준비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제 커리어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저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는데 어머님 생신 여행 말이야. 정말 미안한데 나는 그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회사에 정말 중요한 입찰이 걸려 있어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혹시 어머님 생신 여행을 딱 한 주만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왜 전에도 아가씨 시험 준비 때문에 날짜 바꾼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머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고 선물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은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니 어쩌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은 걱정 말라는 듯 제 어깨를 토닥이는 거예요. 알았어. 나도 회사 일해서 알지만 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일 빼는 거 어렵지. 걱정 마. 내가 엄마랑 지아한테 잘 얘기해서 날짜 옮길게.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당연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잘 설명하고 날짜를 조율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TV 리모컨을 누르며 통보하듯 말하는 거예요. 아, 맞다. 엄마 생신 여행 가는 거 강원도 호텔 예약했어.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마감 임박 특가로 엄청 싸게 나왔는데 대신 취소는 안 된대. 취소할 일 딱히 없으니까 그걸로 예약했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약을 했다고? 나 그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 제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완전 깜빡했네. 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예약해버렸는데. 취소도 안 된다니까 그냥 가야지 뭐. 돈만 날릴 순 없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깜빡했다니요. 제가 그렇게 미리 말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의 태어난 얼굴을 보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제 앞에선 말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고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님하고 아가씨 데리고 먼저 출발해. 나는 토요일에 밤 새워서라도 일 끝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합류할 테니까. 생신 당일에는 그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남편은 알겠다며 그렇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시댁에 전해지자마자 10분도 되지 않아 시누이에게서 불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생신인데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요? 아주 회사 다닌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렇게 잘났어요? 라며 다짜고짜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참나, 맨날 회사 일이라고 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언니 하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 망쳤다고요. 엄마 기분 완전히 상하셨어요. 뭐하러 다음날 와요? 그냥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수화기 너머로 오지 말라 그래.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야, 상전. 하는 어머님의 앙칼진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또 제 딴에는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뤄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않은 건 남편이고요. 제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아주 날 잡았다는 듯이 모든 화살이 저에게로 향하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어머님이 시댁으로 호출을 하셨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고 시누고 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참고 참았던 14년간의 억울함이 터졌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보고 일하라면서요. 남편 힘들게 번 돈 쓰지만 말고 일하라면서요. 그래서 일하는 거고 회사 일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데요? 뭐라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네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억지 부린다는 거야? 언니 말이 심하네요. 그럼 저보고 뭘 어쩌란 말이에요. 혹시 일주일 늦출 수 있느냐 물어봐달라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그 말 안 전한 거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제 잘못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저 대먹지 못하게 대드는 것 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큰 소리를 냈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한테 뭐라 하든 말든 모른 채 하던 남편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대뜸 이혼하자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누구는 당신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나야말로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자고. 당신이랑 우리 가족은 도저히 섞이지가 않아. 우리 엄마도 당신 싫대. 너무 괘씸하대. 나도 같은 생각이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이게 기회다 싶은 사람처럼 이혼 연부를 외웠거든요. 이유는 자기 엄마한테 대들어서 그렇다지만 제가 느끼기엔 마치 이혼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명분을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꼈죠. 저렇게 이혼 거리는 이유가 분명 있다라고요. 남편은 지가 더 열을 내더니 그날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제 연락까지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는 문자 한 통만 띡 남기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혼 소리를 하는 건지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 블로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미야, 너 어디야? 나 지금 강원도 유명한 핫플 카페 왔는데 너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봤어. 어머, 정말? 어떻게 거기서 다 만나니? 근데 너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나는 안 갔어. 회사 일도 바쁘고. 그렇구나. 여기가 요즘 핫플이라서 많이 오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네 남편이랑 시엄마는 알겠는데 네 남편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여자? 아마 우리 신우일 거야. 아니, 나 네 신우 얼굴 대충 알아. 그 신우 말고 여자 한 명 더 있는데? 뭐라고?
여자? 내가 살짝 사진 찍어 보내줄 테니까 누군지 한번 봐봐. 내 보기엔 네 남편이랑 보통 사이 같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친구는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멀리서 확대해서 찍은 거라 화질은 좀 흐릿했지만 분명 시댁 식구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처음 보는 여자이기도 했고 또 이 여자가 누구길래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좀 깨져 보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빌미를 잡아 이혼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설마 여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동시에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와 남편이 어떤 관계라면 둘이서 몰래 만나야지 이렇게 버젓이 가족여행에 동행한다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식구들 같은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뭔가를 찾아보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긴 했지만 다행히 잘 쓰는 비번을 누르니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노트북을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다른 폴더는 다 이름이 저장되어 관리가 되는데 유독 한 파일은 기록이라는 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을 따로 안 바꿔놓으니 더 의심스러운 폴더였죠. 저는 그 폴더를 눌러보았는데 그 안에 남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속 여자는 친구가 몰래 보내준 사진 속의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은 그 여자와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시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신우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거든요. 뒤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 무슨 부동산 투자 유치 설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신우와 시어머니와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였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난 게 맞고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다 아는 것을 넘어 상간녀와 한통속이 되어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제가 생신여행을 일주일 늦추자고 했는데도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그 일로 싸움의 화근을 만든 것도 또 필요 이상으로 화내고 제 탓으로 몰아가고 그걸 빌미로 이혼 요구까지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다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건데 제 탓으로 돌려 이혼을 하려는 속셈 같았죠. 와, 이런 인간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살았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이혼, 그래 내가 해줄게. 이 더러운 인간들아.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준다. 대신 내 몫은 확실하게 챙겨서 나온다라고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오기를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친구가 보낸 그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느냐며 자기들을 미행한 거냐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되물었죠. 미행할 만한 엉뚱한 짓 하고 다닌 건 맞나 보네? 그래, 미행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제가 따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 안다니까 속일 것도 없겠지. 그래, 맞아. 사진 속 이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사람은 당신이랑 달라. 능력 있고 우리 엄마랑 지혜한테 또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이랑 다르게 원래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도 이제야 마음 편하고. 당신하고 우리 가족은 안 맞아서 맨날 불평불만이나 털어놓고 그랬지. 우리 가족들이 문제라고 말이야. 근데 아니야. 당신이 문제인 거야. 지영 씨는 얼마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잘 어울리는데. 라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못 어울린 제 잘못이랍니다. 바람핀 인간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온다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양육권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등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놨죠. 특히 집은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 내 소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가져야겠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마. 안 해도 그만이야. 대신 그 여자한테 상간소장 보낼 거야. 나 그 여자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어. 상간소송은 여러 번도 가능한 거 알지? 그 여자랑 당신이랑 끝나는 사이 될 때까지 그 여자한테 끝까지 소송 계속 해보려고. 그리고 나 더 이상 시댁도 안 갈 거야. 남남처럼 살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 나는 상관없으니까. 제가 계속 소장은 보낼 거고 위자료는 받아낼 거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제 얼굴이 굳더군요. 자기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은데 제가 이혼은 안 하고 소장만 보낸다고 하니까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자기가 잘못했고 순순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준다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 바뀌었다고 이혼 안 하고 이대로 살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똥줄이 타 이혼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그렇게 남편 똥줄 좀 태우다가 결국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죠. 얼마나 여자한테 미쳐야 집이고 자식들이고 나몰라라 하는지 어떤 여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겐 그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거짓말한 거죠. 그럼에도 남편은 그 여자가 놓치기 싫었던 건지 제가 소송이라도 할까봐 부랴부랴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은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랑의 이혼을 후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4년간의 결혼 생활, 아니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집은 정리를 했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며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면접 교섭도 거의 안 왔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양육비를 몇 달 미루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서요. 저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묻지도 않은 지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그 여자 때문에 나 진짜 망하게 생겼다고. 그 여자 말만 믿고 엄마 돈까지 다 털어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출까지 받았는데 완전 사기꾼이었어. 기획 부동산 아는 사기꾼년이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 라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구차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죠. 그 상간녀는 기획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여자였는데 거의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비싼 차에 비싼 가방에 돈도 펑펑 잘 쓰고 다니니 허영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며 남편은 혹했겠죠. 그러면서 저랑 다르게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는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어머님, 아가씨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돈도 펑펑 잘 쓰고 한심을 사니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 여자가 오죽 좋아 보였겠나요. 물론 그 여자 입장에선 공사 쳐야 되는 먹잇감일 뿐이니까 최선을 다해 잘한 것 뿐이겠지만요.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바로 재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재혼 준비도 그 여자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대요. 최고급으로요.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자기 말대로 해야 큰돈 번다고 했나 봐요. 그 전부터 그 여자가 시댁 식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도 듣게 하고 했다더군요. 제가 그때 남편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 속 장소도 그런 곳이었죠. 그 여자의 말솜씨에 홀려 전시모의 노후자금과 비자금까지 전부 그 여자를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부동산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그런 상가를 매매했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득은 전혀 없고 매달 어마어마한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퇴사하고 그 퇴직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는데 아직도 어림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찾으러 다닌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전시모는 그 일로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집안의 딱인 며느리라며 이혼 부축이고 며느리처럼 아예 데리고 다녔던 그 인간들. 저랑 다르게 자기 집안이랑 잘 어울린다는 그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철저하게 파멸한 겁니다. 그걸 듣는 저는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의 서글픈 하소연을 들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참 안 됐네. 근데 그건 내 사정 아니고 양육비는 늦으면 바로 법대로 처리할 거야. 이제 우리 사이에는 법밖에 안 남았잖아? 그 여자는 꼭 찾길 바래. 꼭 찾아서 잘잘못 제대로 따져 묻고 돈도 받아내. 그래야 양육비 보내지. 그럼 끊을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건너들었는데 남편은 신우랑 그 여자를 찾아 헤맸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찾아냈대요. 그러다가 그 여자랑 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남편과 신우가 그 여자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도 당했답니다. 그 여자는 무조건 남편과 신우를 고소한다고 나왔고요. 남편은 그 일로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데 엄청난 빚에다가 회사는 퇴사하고 이제 빨간 줄까지 그에게 생겼으니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은 손잡고 아주 사이좋게 나락을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좀먹던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족이기에 내가 선택한 결혼이기에 또 나만 참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에 참 많이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잘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